안녕하세요. 보건교육에 대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건간호의 이해 서론 부분이 되시겠어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보건간호학의 개념이 먼저 나와 있죠. 간호 이론과 공중보건학 이론을 종합해서 인구 집단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목적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건간호학의 목적이라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장애를 교정하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보건간호는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살펴보시면 1956년에 보건수법이 제정이 됐죠. 1995년에는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보건수법과 지역보건법의 차이라면 지역보건법이 제정이 되면서 양적 질적으로 공중보건사업이 발전이 됐다는 걸 중점으로 봐주셔야겠어요. 그 1차 보건 의료 개념이 부각이 되면서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됐고, 이 법을 근거로 농어촌에 벽지 오지에 1차 보건 의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계적으로는 1893년도에 와일드가 헨리 집단 분락을 설립하면서 이제 보건 간호사라는 용어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단어는 보건교육인데요. 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건교육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건교육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안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강 증진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건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변화의 흐름은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으로 태도가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된 사람이 그것을 행동화, 습관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건강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촉진하는 모든 학습 경험 과정을 이제 보건교육의 변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건교육의 기본적인 요소는 교육자와 학습자, 교육 내용, 환경 이렇게 드실 수가 있죠. 학습자 요인이 출제가 좀 빈번하게 되실 수 있는데, 학습자 요인에는 학습자의 준비사항, 지적 능력, 학습 전략, 학습 동기, 자신에 대한 지각, 심리적인 개인차를 이제 학습자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학습자 준비사항을 좀 아셔야 되는데, 학습자가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준비 내용으로는 신체적인 준비라든지 정서적인 준비, 경험적인 정도, 지식 정도를 이제 먼저 파악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그리고 학습 동기는 이제 보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태도와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보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학습 동기를 골라주셔야겠죠. 그 밖에 교사의 요인으로는 수업 능력이라든지 지적 언어 능력, 학습 이해 능력, 자신에 대한 지각, 직업 만족도, 심리적인 특성을 들 수 있겠어요. 보건교육에서는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나 보건교육에서는 대상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태도 변화가 잘 나타나죠. 목표하는 걸 달성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보건이 가장 보건교육에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실 수가 있죠.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에서 보건교육이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되실 수 있고, 보건교육 대상자는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건교육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시오 하면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는 것, 대상자의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 대상자가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을 보시면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과거의 내용에서 최신의 내용,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건교육을 진행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보건교육의 목적은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 유지 증진, 건강 문제 관리, 질병의 유발 인자를 제거하고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간호조무사는 보건교육할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육에 필요한 설비나 기구 재료를 준비하거나 시범 교육 시에 간호사를 도와서 실시하거나 대상자의 태도, 문제점을 파악하는 걸 중점적인 역할로 삼아야겠어요. 최종적으로 보건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정리해 보시면 보건교육이라 하면 이 바람직한 건강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촉진하는 모든 학습 경험 과정을 보건교육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전달하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과정을 보건교육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목표도 또한 이 보건교육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시고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지식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양상으로 바람직한 건강 행위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건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아셨다면 이제 계획과 평가를 세우셔야 돼요. 보건교육의 계획과 평가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 계획은 또 예산이 뒷받침이 요구되고 전체 보건사업 계획의 일부로서 처음부터 함께 계획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사전에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고 보건교육 계획 시에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걸 꼭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건교육 평가 단계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시고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결과를 판정하고 결과를 다시 재적응하는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실 수가 있어요. 이 보건교육 평가의 목적은 다음 교육에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평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실 수 있죠. 평가 기준에 따라서, 교육 활동에 따라서, 환경 평가에 따라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평가 기준에 따라서 보시면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가 있어요. 절대 상대는 다들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절대는 목표 지향적이죠.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타당도를 중요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타당도는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을 측정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상대평가는 기준에 비추어서 판정하는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신뢰도가 중요해요. 신뢰도라는 거는 반복 측정했을 때도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오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서는 신뢰도, 절대평가에서는 타당도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교육 활동에 따른 형태가 출제가 가장 빈도가 높죠. 활동에 따라서는 교육 시행 전의 진단, 교육 중간의 형성, 교육 끝나고 총괄 이렇게 나눠지시면 되겠어요. 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진단평가를 하는 목표는 선행 기능이나 대상자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형성평가는 중간에 하는 건데 이 교육을 하는 동안에 개선점이 있는지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총괄평가는 교육이 끝나고 하는 평가로 학습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환경평가에 따른 분류는 투입평가와 과정평가, 성과평가가 있어요. 투입평가를 보시면 이 운영 주체자의 역량을 검토한다든지 목표 성취를 위한 전략을 실행 방안을 제안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정평가는 교육 과정의 운영 계획이나 절차를 살펴본다든지 실천 계획이나 실천 과정에 오류가 발견되고 수정하는 이런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육하는 동안에 참석률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과정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성과평가는 교육과정 실행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 이제 운동법을 교육을 했으면 그 뒤에 혈압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게 성과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발생률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든지 이렇게 결과를 알아보는 거는 성과평가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평가를 하실 때는 평가 도구가 필요한데 평가 도구에는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만족도를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신뢰도와 타당도는 정대평가, 상대평가 할 때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신뢰도는 일관되게 측정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응답자에게 반복으로 적용했을 때도 일관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를 신뢰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타당도는 의도하는 것을 실제 측정해 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라든지 내용에 충실한지를 알아보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객관도는 평가자의 신뢰도나 공정한 채점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시겠죠.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용도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적게 들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실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족도는 교육 참여자의 반응이나 이외 관계자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실 수가 있죠. 보건교육을 실시하실 때는 진행 과정을 이제 도입, 전개, 종결로 이제 흐름을 짜시는 게 필요하시죠. 도입 단계에서는 관계를 형성하고 주의를 집중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교육 목적이나 목표를 제시하거나 영화나 동영상 보기, 그래프나 도표 같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걸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전체 흐름에서는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본론은 전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70에서 80% 내용을 짜셔야 되겠죠.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대상자들이 기억이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종결이에요. 종결도 전체 흐름에서는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시면 되고 전개 내용을 이제 요약하시고 정리하시고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보건교육을 한 후에는 평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평가 방법으로는 구두질문법, 평정법, 실기시험, 지필고사, 질문지법, 관찰법이 있겠어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질문지법은 질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구두 질문법은 구두로 질문하기 때문에 이제 문맹이신 분들에게 적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관찰법이 이제 출제가 가장 많이 되죠. 이게 인슐린 주사법이나 신생아 목욕법, 모유수유 같이 시범의 교육 활동을 하신 후에 평가 방법으로 적절한 게 관찰법이 되시겠어요. 정의적인 행동이나 상호작용, 기술, 감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시겠죠. 평점법은 1부터 5에서 이제 3번이나 4번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 되시는데요. 평가 내용을 숫자나 내용의 연속성 위에 분류하는 측정 도구가 되시겠어요. 설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리커드 척도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보건교육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법을 선택하실 때는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학습 목표의 난이도, 대상자의 수, 실시 장소 시설, 대상자들의 교육 정도, 시간과 시기, 학습 지도 기술에 따라서 이제 교육 방법을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교육 방법은 분류를 할 때 교육자 중심의 보건교육은 일반식이냐 왕래식이냐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강의가 대표적일 수가 있고 라디오나 TV 같이 매체를 통해서 하는 교육들이 일방식 교육이 되시겠어요.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되지만 이제 교육자가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죠. 왕래식 교육에는 대표적인 게 면담이 되시겠어요. 토론. 서로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효과적이지만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겠어요.
대상자 중심으로 분류하실 때는 개별 교육과 집단 교육이 있고요. 개별 교육에는 면담, 집단 교육에는 강의와 토론이 있겠어요. 세 번째로 매체 중심의 교육이 있는데요. 매체 중심은 TV나 라디오, 신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단시간에 많은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이죠. 우리 코로나 유행하실 때 TV에서 보건교육을 되게 많이 했죠. 이게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개별 교육을 살펴보시면 면담이나 면접, 상담이 개별 교육의 대표적일 수 있죠. 상담을 보시면 목표가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스스로 찾게 하시는 게 중점이에요. 상담에서는 권고, 충고하지 않는다가 되게 중요해요. 내담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게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담 시 주의사항들은 신뢰감 형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긍정적인 태도, 현재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셔야겠어요.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부정적 감정도 수용을 해주시고 비밀 유지하고 지시, 명령, 훈계, 충고하지 않는다. 중요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효과는 높지만 비경제적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개별 처방 교육 방법을 단계를 하실 때는 첫 번째로 진단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 자료를 제공하시고 개별 학습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때 보건교육 상담 시에 간호조무사가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거, 잘 들어주는 거, 이게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집단교육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강의가 되시겠죠? 일방적 교육의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경제적이에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근데 단점으로는 개별성 확인이 어려워요. 이해를 했는지, 잘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룹 토의, 집단 토의를 보시면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함양하실 수 있죠. 왕래식 교육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 단점도 있는데 그룹 토의,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 사회자가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냥 시간 낭비로만 끝나실 수 있다는 게 단점이죠. 심포지엄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관해서 발표를 하는 형태인데 강연자와 청중이 모두 전문가라는 게 특징이에요. 다양한 지식과 경험,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있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되실 수 있죠. 여기도 단점이라면 사회자, 발표자 내용을 요약하고 발표할 능력이 있는 능력자를 이제 선택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배심 토의, 패널 토의는 심포지엄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전문 집단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상반되는 견해를 토의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반대, 찬성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시는 거죠. 그 듣는 사람들, 청중들은 비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청중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단점으로는 전문가들을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분담 토의, 버즈 섹션은 전원이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룹 토의를 했을 때는 소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가 됐을 때 20명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4명씩 그룹 토의를 하다가 4명이 모여서 8명이 되고 8명이 모여서 16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토의를 하는 사람들을 점차 모아서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가 되시겠죠. 토론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능력을 함양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반대로는 이제 준비되지 않았거나 토론이 조절되지 않으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음으로 시범 교육이 있는데 시범 교육은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보건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칫솔질이라든지 인슐린 주사, 신생아 목욕법을 이제 시범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평가로는 관찰법을 할 수 있죠. 시범은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피교육자도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복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되실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소수에게만 적용할 수가 있고 경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범을 할 때는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하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나열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역할극은 다른 입장의 처지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교육 대상자들이 이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계획과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역할자 환경이 사실과 달라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죠. 견학은 직접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는 방법이죠. 실생활에서 적용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시 교육은 전시에서 주의에 집중, 의사소통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캠페인이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세미나는 집회 형태로 참가자 모두가 이제 새로운 발견에 중점을 두는 유도하는 토의가 되시겠어요. 현장 학습은 장소에 이제 조사 방문하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는 방법이죠. 단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겠어요. 매체 중심의 보건교육도 보시면 이제 대상자의 경험의 폭이 넓고 시간,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동기 유발할 수가 있고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까지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보건교육을 선정하실 때는 보건교육에 적합하고 대상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시고 교육자의 활동이나 가능성, 용이성, 교육 상황에 대한 적합한 내용들을 선정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종류로는 모형이나 소책자, 게시판, OHP, 인쇄 자료, 사진, 그림책,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파워포인트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소집단에서 교육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실상과 실제 상황을 보여줘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어요.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건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에게 단시간에 교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성 감염병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겠어요.